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은 4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어떤 날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뒤로 미뤄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라건대, 화요일 날 좀 이를 때 보시고 정리를 조금 해 두신 다음에 질의사항들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4개 챕터를 나갈 예정에 있고요. 2개 챕터씩 묶어서 영상 2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나갈 챕터는 26장 부신 호르몬입니다. 부신 호르몬의 중요하게는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광질 코르티코이드 두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정상적인 대사 활동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을 때 그것을 좀 견뎌낼 수 있도록 저항성,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는 양리학적으로 당질 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항염증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 항염 작용을 하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질 코르티코이드는 체액에서 주로 전해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은 재흡수를, 어떤 것들은 재분비를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몸에 이제 전해질들을 유지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전체 대사 작용에 관계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가 전신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요. 광질 코르티코이드는 전해질을 유지, 항상성을 지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신장이나 결장, 타액선 이런 배설 장기에 국한돼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부신 호르몬 파트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신 겉질에 부전증이 생겨서 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죠. 부신이 문제가 생겨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못 만들게 되면 당연히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하고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외부에서 공급을 치료, 처방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양리학자들이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여러 개 만들었고요.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보시면 이쪽에 343쪽에 그림 26.4번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코티코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물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물질 1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는 항염작용,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라고 해서 전해질 저류작용, 전해질 유지작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리적으로 나오는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물질이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하이드로코티손을 살펴보면 안티인플라메터리 이펙트를 1, 그리고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를 1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다른 약물들을 비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프레드니손은 하이드로코티손에 비해서 안티인플라메터리 이펙트가 4배가 많고요.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는 0.8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비교 수치를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네랄로코티코이드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물질은 당연히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가 가장 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티모럼 이펙트가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를 8개를 3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그 부류가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한 숏 액팅 12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액팅이라고 그래서 12시간부터 35시간 사이에, 그 다음에 롱 액팅 36시간 이후까지도 작용하는 이런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큰 기초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렸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양리학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미없는 생리, 이런 양리, 기전에 대한 작용들이라 보시면 되죠. 자, 부신이 겉질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당질 코티코이드하고 광질 코티코이드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중에 광질 코티코이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프로드로코티손을 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8개 중에 여러분 같으면 당질 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선택해서 준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늘 임상에서 처방을 할 때는 중간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면 숏 액팅, 롱 액팅보다는 인터미디에이트 액팅을 먼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넷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티인플라메이터 이펙트는 도토리 키드이네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가 하나는 없고 나머지들은 0.5, 0.8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를 갖고 있는 당질 코티코이드를 쓰는 게 그나마 좀 더 좋을 테니까 이거는 룰아웃 되겠죠. 그러면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할 것인가, 이때부터는 부작용 파트하고도 관계가 크겠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형태들을 고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들로 보시게 되면 이쪽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는데 태아의 스테로이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임신 중 임산부한테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호하는 당질 코티코이드가 하나가 있는데 프레드니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인터미디에이트 액팅 중에 이 3가지 중에 프레드니손이 딱 여기 있죠. 그래서 프레드니손과 프로드로코티손으로 부신 거칠 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보통은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프레드니손이 임산부한테도 선호하는 코티코스테로이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전신으로 줬을 때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거를 저한테 처방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정신적인 형태의 문제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로스가 잘 안 된다거나 또 녹내장이 있다거나 뭐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 중에 좀 독특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식욕이 증진되는 부작용 파트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죠. 이쪽에 노트 파트를 한 번만 보시면 식욕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걸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항암제를 투여받는 분들은 음식물을 잘 못 먹게 됩니다. 식욕이 확 떨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서 항암요법을 받는 분들한테 이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주게 되면 식욕 증진,
하는 부분들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직 코티코스테로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은 HPA 축입니다. 하이드로 살라머스, 시상하부, 그리고 피추어터리하고 뇌하수체, 그리고 아데날 글랜드 부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시상하부에서 그 뇌하수체한테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뇌하수체는 부신의 명령을 내려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분비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를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명령을 그만 내려도 됩니다. 충분히 나왔으니까. 명령을 그만 내려도 됩니다. 충분히 나왔으니까.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적절한 양이 유지되도록 그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부신 겉질 이 부전증에 빠진 분들한테 외부에서 이 당직 코티코스테로이드나 광직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높은 농도로 계속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분히 높은 농도로 줬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명령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신호들이 계속 강하게 가게 되면서 내가 부신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워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체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HPA 억제라고 부릅니다. HPA 명령체계가 없어졌다, 억제됐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그 복용하고 있던 그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 중단을 딱 해버리면,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 때문에 복용 중단을 선택했겠죠. 이렇게 갑자기 복용 중단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부신 호르몬조차도 분비하라는 명령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호르몬 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분들의 투여 중지는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HPA 억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갑자기 사용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망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 때문에 이 투약 중단을 결정을 할 때는 투여량을 점점 줄여 나가서 이쪽에 있는 그 분비하라는 명령체가 살아올 때까지 그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투여 중지를 선택을 해야지,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들은 부작용 생기면 복용 중단이라는 것들을 결정을 대개는 하는데, 이 그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복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신 코티코 그 스테로이드 파트 중에 두 가지인데요. 이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해질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수용체, 기량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 그 고혈압 같은 것들이 생긴 원인들을 조금 찾아보다 보면 우리 몸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광질 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 굉장히 많아서 고알도스테론 혈증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고혈압 환자의 한 5에서 13% 정도가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나게 되면 그 칼륨이 그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재흡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부종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고혈압이나 부종 이런 증상들이 알도스테론이 많아서 생긴다고 그러면
그 알도스테론하고 반응하는 수용체의 기량제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량제, 수용체 기량제가 뭐가 있냐면 스피로노락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에프레레논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있습니다. 스피로노락톤하고 에프레레논의 두 가지가 광질 수용체 기량제인데요. 광질 수용체 기량제 둘 다 이제 같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질 수용체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 계통의 수용체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계통의 수용체의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억제할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스피로노락톤은 그 안드로겐, 특히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이거의 수용체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합니다. 따라서 그 스피로노락톤을 그 처방을 하게 되면 항안드로겐 활성들을 갖게 되죠. 테스토스테론 수용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유방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요. 또는 부작용적으로 고칼륨 혈증 같은 것도 생기고 여성에서는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고알도스테론증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환자분들한테는 스피로락톤을 이제 더 이상 처방을 잘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피로락톤 같은 경우는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과하게 분비가 돼서 다모증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한테 테스토스테론 수용체 억제 능력을 갖고 있는 스피로락톤을 다모증 치료에 조금 더 이용해서 이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성 다모증 치료를 가고 있고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수용체 억제의 능력은 없고 광질 수용체 그 기량 능력만 있는 에프레레논 같은 경우가 여성형 유방증이라든가 또는 생리불순 이런 부작용 없이 고혈압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프레레논이요. 여기까지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장으로 27장 뼈 대세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뼈를 그리면 제가 그나마 그림을 못 그리는데 비슷하게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뼈입니다. 뼈는 주로 이제 칼슘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몸 혈액 또는 조직 이쪽에 이제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것을 이제 음식으로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씁니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약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도 27장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들을 보게 되면 비스포스네이트류 첫 번째, 두 번째 데노수맙, 세 번째 부갑상샘제제, 네 번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다섯 번째 칼시토닌 이렇게 있습니다. 딱 5개지가 있죠. 뭐 이거는 왜 저희들한테 특히 교수자한테 좋은 이유는 답가지를 5개를 만들어서 다음 중 이런 특징이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만들기 정말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가지 골다공증 치료제의 중요한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5개 중에 골다공증 치료제로 제1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약은 무엇일까요? 그 약은 바로 비스포스네이트류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골다공증 치료제에 선호하는 약물입니다.
그 뭐 일반적 뭐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라면 비스포스네이트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스포스네이트류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포스페이트 두 개가 묶여져 있는 형태로 생겨서 비스 바이 두 개 포스페이트가 있는 그 비스포스네이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얘네들은 약물 복용을 하게 되면 그 뼈로 가가지고 포스페이트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그물망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과정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게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비스포스네이트류는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약간의 자극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음식물하고 다른 약물들이 같이 그 먹게 되면 흡수를 좀 방해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식전에 먹거나 공복에 먹는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식도 같은 것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한 다음에 이 약물이 위까지 내려갈 때까지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그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비스포스네이트로 이거 설명을 조금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약은 좀 그 맛이 조금 없습니다. 포스페이트류이기 때문에 식전에 드셔야 되는데 30분 전에 드시는 게 좋은데 밥맛이 좀 좋게 하려면 30분 전에 드시고 산책 30분 동안 하고 오신 다음에 밥을 드십시오 라고 해주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산책을 할 때 그 굴러다니면서 산책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서서 산책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것들은 몇 가지 이제 특징들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골절 위험이 높아서 이것으로 처방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데노수맙입니다. 이 녀석들은 왜 그 골절 위험이 굉장히 위험할 때만 선택을 하는가 라고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부분들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갑섬생 제제라고 해서 테리파라티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골절 위험이 높고 그리고 다른 골다공증 치료에 그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처방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날록시펜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궁에는 수용체에는 작용을 하지 않지만 뼈에 있는 수용체에는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폐경 후 최소한 5년이 된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에 그 사용하는 형태로 칼시토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척추 골절 통증 이런 환자들은 단기 치료로 가끔 처방되는 형태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비스포스네이트류가 가장 많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되는 녀석들은 날록시펜이 두 번째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 폐경이 되고 5년이 지난 여성들한테는 칼시토닌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먹지 않았을 때 뭐 테리파라티드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골절 위험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데노스맙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개의 챕터를 조금 속도를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할 두 개 챕터는 조금 분량이 많고 길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길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이번 주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두 주는 이회영 교수님이 그 항생제 파트를 하실 겁니다.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마 제가 이제 챕터를 조금 오가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